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네요. 집중 강의 맡게 된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중 강의를 듣기 이전에 반드시 제가 강의 계획서 하고요. 강의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이 집중 강의를 들을 때 예습을 어떻게 하고 복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제가 설명 영상을 제가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거 꼭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에 보시게 되면 네이버 카페 하고요. 네이버 카페, 요즘 네이버 주식이 카페 하고 그다음에 단톡방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적어놨으니까 반드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해가지고 제가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 각종 자료, 영상 같은 것들 계속 챙기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집중 강의 OT는 이걸로 대체를 할 거고요.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총이고요. 교재 11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1조를 보시면 민사에 관하여 한번 끊고 법률에 조문이 없으면 간습법에 의하고 간습법이 없었을 때에는 조리에 의한다까지 하신 다음에 노트 1번을 보시면 되고요.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지만 기본 강의 때 봤던 거랑 똑같으니까요. 들었던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 집중 강의로 처음 제 수업 듣는 분들만 출력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 제1조는 이제 원고 갑과 피고 을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경우에 법원이 판단할 때 판결이라고 하죠. 선고할 때 기준이 바로 민법 제1조다. 순서 꼭 기억하세요. 법률, 간습법, 조리입니다. 순서 바뀌면 틀린 질문이고요. 이때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간습법이 아닌 불문법이 아닌 성문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국회가 만들었던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 하위에 있는 명령이라든지 규칙 등이 다 포함된다까지 하신 다음에 밑줄 다 돼 있을 거니까 밑줄 영상 보시고 밑줄 긋고 수업 들어오세요. 11페이지 교재 목차 1번에 보시면 법률 돼 있지 않습니까? 밑줄 보시면 1조에 있는 법률 같은 경우는 성문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령, 규칙, 조합, 법규 전부 다 포함된다까지 하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는 그냥 대충 아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이번에 있는 간습법이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에서 중요하고 올해도 한 문제 출제가 꼭 될 겁니다. 그럼 다시 교재 오시면 11페이지 밑에 로마자 2번 기읍번 적용 순서 하나 기억하시고요. 1번 법률 받고 2번에 보시면 간습법 있지 않습니까? 의의는 필요 없는 게 요건만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요건 1번 목차 거듭된 간행이 존재하고 목차 2번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3번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을 것 목차 나번 옆에다가 노트 2번이라고 적어두시면 다음번에 혼자 보실 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편리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습법의 요건 세 가지 간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법적 확신이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게 법이구나라고 믿은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법적 확신이 있었을 때는 간습법이고 또 뒤에 나오지만 이 법적 확신이 if 없다. 법적 확신까지 얻지를 못했을 경우에는 간습법이 아니고 뒤에서 우리가 비교 정리할 법률행위의 해석 표준인 사실인 간습에 불과하다까지 하나 기억하시고요. 2번 관련해 가지고요. 거듭된 간행이 존재하고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간습법으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 그 뒤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 저 내용이 간습법이다 아니다 다툼이 생겨가지고 법원 같은 경우가 간습법 맞아요라고 하는 판결을 선고했을 때 이 판결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판결을 통해서 간습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판결 같은 경우에는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간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성립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재 12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가시면
두 줄 밑에 법원의 판결은 간수법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옳음이기 때문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죠. 3번에 보시면 헌법 등의 전체 법질서에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간수법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법 구조해가지고 이제 헌법 때 배우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아시면 돼요. 해서 최상위의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에 이제 배치가 됐을 경우에는 위헌 법률 심판 등을 통해서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간수법상 내용이 헌법 등의 전체 법질서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더 이상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까지 하시고요. 3번입니다. 성문법상의 내용과 간수법상 내용 사이에서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 경우에 둘 중에 어떤 거에 의해서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학설 대립이 있는데요. 통설 판례가 일치해가지고 민법 제1조를 다시 보시게 되면 그렇죠. 법률이 없으면 간수법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문법이 더 앞선다. 그럼 이게 없었을 때 간수법이 적용된다. 정규 강의 때 강의를 다 끝내면 보강할 필요 없죠. 못 끝냈을 때 나오는 보충적 효력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틀린 지문이 보충적이 아니고 대등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긴다, 얘가 진다까지 간단하게만 정리해도 충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놓고 교재 12페이지 가신 다음에 기읍번 빨리 읽으시고 헌법 등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 따위가 인정됐을 때만 간수법의 효력으로 인정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므로 그 문단 제일 끝에 있는 두 줄은 조금 문장이 그렇죠. 간수법을 갖다 써야 할 현재 봤을 때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더 이상 간수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중 부정이기 때문에 알겠죠? 부정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해놓고 어떤 경우가 간수법상 내용이 현재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부정되는가에 관한 판례가 그 밑에 있는 판례 1번이거든요. 옆에 노트 3번이라고 적어두신 다음에 자, 종래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종중어는 남성만 될 수 있었고 여성은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A 종중에 후손 중에 아들 계열이 있고 딸 계열이 있었을 경우에 과거의 간수법의 경우는요. 성년인 남성만 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죠. 현재는요. 남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 간수법 남성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간수법의 효력이 부정된다 하나 기억하시고 그럼 간수법의 효력이 부정됐으니 지금 현재를 놓고 봤을 때에 종중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률도 없고 간수법도 없기 때문에 법률 없고 없으면 마지막에 있는 조리에 의해서 성년이면 남녀 불문하고 당연히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남녀 불문을 아무도 안 틀립니다. 근데 실수하는 게 성년자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종중언이 될 수가 없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가 당연히 되는 거지 무슨 뭐 서클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저 종중언 되겠어요 라고 하는 별도의 가입 의사는 필요 없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가입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하나요 라고 하면 틀린 질문인 거고 그냥 당연히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판례 읽으시고 종래 성년 남자만으로서 제한을 가했던 종래 간수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이게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있는 밑줄 보시게 되면 성별 관계없이 성년자가 되면이죠. 그 밑으로 쭉 빼가지고 미성년자 S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당연히라고 하는 말 보이실 거거든요. 쭉 빼가지고 별도의 가입의사 필요 없음까지 적어두시고 된다까지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2번이 최신 판례거든요. 그 2번 또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인 게 여기로 올게요. 자, 어떤 경우냐? 갑이 이제 아버님이신데 아버님 성이 원래 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 을 같은 경우가 가령 김이었습니다.
요 둘 사이에서 이제 병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원래 아버님 성에 의해 가지고 성이 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혼 등을 하게 되고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친족법 가게 되면 민법 제 781조 등에 근거해 가지고요.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 병께서 성을 어머니 성으로 바꾼 거예요. 김으로 이렇게 김땡땡으로 이렇게 바꿨던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부터 병 같은 경우는 모의 종중언의 일부가 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되 요 판례의 경우도 함정팔게 당연히 이 병이 여러분들 방금 봤던 이 내용과 똑같이 성년자가 됐을 때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병 같은 경우가 성년자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미성년자에 불과했을 경우는 종중언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의 함정을 조심해서 문제 푸시면 틀릴 게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해서 한번 2번 판례 읽어볼까요? 자녀의 성과 본이 모 쪽으로 변경됐을 때 꺽쇠 성년인 그 자녀 병은 그죠? 병은 모가 속했던 종 중에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까지 읽으신 다음에 이것만 조심하면 나머지는 수월한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으시면 됩니다. 자, 노트 4번은 이제 삭제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 강의할 때 제가 기본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민법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고 이 집중 강의의 경우는 실전용으로 정리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을 제가 대폭 줄일 거거든요. 노트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워버리시고 보충적이라고 하는 말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줄 지문 보시면 보충적 확인하시고 밑으로 쭉 빼가지고 대등적 관계 있다 하면 틀린 지문이구나 라고 깔끔하게 정리해도 무방합니다. 절대 민총 앞부분에서 짐 빼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밑에 있는 2번입니다. 목차 답번 1번에 밑에 있는 2번 보시면 간습법하고 사실인 간습 둘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먼저 했지만 노봤자 1번 개념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구별을 하고 있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굳이 판사할 필요 없는 이유가 거기 오늘 판결 박스 요지에 보시게 되면 숫자 꺽쇠 1번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구별설이라고만 적어두신 다음에 방금 설명했죠. 법적 확신의 유무 해서 법적 확신의 유무에 근거해가지고 두 개를 달리 보고 있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해서 법적 확신이 있었을 경우에는 간습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없었을 때는 사실인 간습에 불과하다까지 해놓고 제가 그 뒤에 있는 문장 내용은 저 뒤에 민법 제 105조, 106조 배울 때 다시 노트에 있으니까요. 일단 이만큼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주장 증명 책임에 관한 부분만 임팩트하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로마자 2번입니다. 주장 증명 책임의 문제. 이제 민사소송법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쉽게 공부하는 내용인데요. 간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에요. 법. 간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거든요. 법은 이제 판사님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따라서 간습법은 원칙적으로 주장 증명의 문제가 아니고 직권 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사실인 간습은 특정 동네에 존재하고 있는 간습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의 문제에 불과하거든요. 전부 다 판사님이 온 동네에 있는 각 동네마다 특유한 사실인 간습을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장 증명이 필요하다 정도까지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뒤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2번 보시게 되면 간습법은 맞죠. 주장 입증 있을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에 근거해가지고 확정을 해야 하나. 그 다음 밑줄 사실인 간습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것의 존재에 대해서 주장 입증을 해야 한다까지만 읽어두시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13페이지 가시면 조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법관의 양심으로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의 부분에 손도 대지 마시고요. 법원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아까 했죠. 조리에 의하여 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법원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읽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14페이지 가신 다음에 법률 관계에 대해서 볼 건데요. 로마자 2번에 보시면 호의 관계, 호의 동승, 남친, 여친, 운전 사건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제 밑에 3번에 보시면 위반의 효가 돼 있고요. 목차 이제 노트 5번을 보시면 되는데 집중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호의 관계에서 이제 을 같은 경우가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을이 여친분이었고 갑이 남친분이었거든요. 네, 갑 남친분께서 이제 운전 도중에 가실에 의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여친분이 신체상의 상해, 신체 침해, 상해를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갑한테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자, 1번에 보시면 민법의 대표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에 대해서 볼 건데 이게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실 때는 전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들으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게 1번, 2번은 진짜 익숙하죠. 계약을 했고 계약이 성립했고 성립한 계약이 유효한데 마땅히 그 계약상 채무에 대해서 이행 안 했다.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민법제 390에 근거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두 번째가 민법제 750조에 근거해 가지고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 책임이 있고 3번에 보시면 담보 책임이다. 주로 우리가 증여 계약이나 혹은 매매 계약이나 혹은 도급 계약 등에서 봤던 게 담보 책임의 문제였죠. 그래가지고 권리의 하자가 있거나 혹은 도급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X 건물이 있는데 X 건물에 균열등이 생겨서 비가 주룩주룩 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묻는 게 담보 책임의 문제인 것이고 4번에 보시면 민법제 535조에 근거한 실내의 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김동진이 그 기본강의 끝나고 이제 복습 특강할 때도 했던 내용이죠. 갑하고 을 사이에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 됐을 때 그래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 등을 했는데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 됐을 때는 일단 매매 계약을 무효 처리를 해버리고 을이 갑을 상대해 가지고 실내 배상에 대해서 청구하는 게 요 4번이었거든요. 물론 더 있지만 1번, 2번, 3번, 4번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1번, 3번, 4번은 기본적으로 갑하고 을 사이에서 어떠한 계약이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맞죠? 1번과 3번, 4번은. 근데 2번에 있는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 청구권의 경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걷고 있는데 누가 저를 탁 때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그 친구한테 불법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는 고의가실, 손해 발생 등등등의 요건만 있으면 되지 계약관계의 성립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호의관계라고 하는 것은 갑하고 을 사이에서 어떠한 계약을 맺고 한 게 아니고 갑이 여친분을 호의로 태워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관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1번을 청구하려면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상대 계약이 유효했을 때 청구할 수가 있는데 사안의 경우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관계의 불성립이죠. 계약관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성립이기 때문에 결국 기읍번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행사할 수 없는 거고 3번과 4번도 마찬가지인 게 갑하고 을 사이에서 뭔가 계약한 적이 없기 때문에 3번과 4번도 행사할 건덕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을은 갑을 상대해 가지고 불법 행위에 근거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상 책임은 물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럼 이게 사례 문제에서 나왔을 때 갑하고 을 사이에서 호의 동승 관계에 있었을 경우 갑에게 고의나 가실이 있었을 때에 을은 갑한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기 때문에 제일 끝에 목차 1번에 보시면 계약상 책임의 발생 여부라고 돼 있고 그 1번이라고 하는 숫자 앞에다가 X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신 다음에
한 줄 밑에 보시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별도로 계약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고 계약 위반에 근거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원래 갑하고 을 사이에서 별도의 계약이 없다 해도 갑의 고의 가실에 의해서 을의 신체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고 을 같은 경우는 병원 치료비 같은 손해 발생 사실도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제 750에 근거한 배상 책임은 물을 수가 있으므로 그 밑에 있는 2번 앞에 이렇게 하시고 2번을 마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해놓고 이제 물론 민소법상 내용인데 제가 민법 강의할 때 항상 강조하는 거 추상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가장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무엇에 근거해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느냐 해서 실체법상 4개의 청구권에 대해서 반드시 구분하자. 원고 을이 갑한테 계약상 책임을 묻는 경우하고 을이 갑한테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하고 을이 갑한테 민법제 741조에 근거해 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하고 물론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반드시 알아야 할 소유권에 기한 물청 행사하는 경우를 항상 구분해 가지고 공부를 하자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만약에 을이 갑을 상대해 가지고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법원이 내릴 결론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에 잘못된 접근, 어차피 을이 1번에 근거해 가지고는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겠지만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청구할 수 있으니까 청구 인용이다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민소법상 처분권주의에 근거해 가지고 법원 같은 경우는 원고 을이 주장했던 그 주장 자체까지만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해서 을이 갑을 상대해 가지고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한 게 아니라 1번의 기초에서 소를 제기했을 경우는 1번을 놓고 생각하는 거지 2번에 근거해 가지고 청구할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봤죠? 갑하고 을 사이에서 처음부터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1번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 을 청구는 이유가 없으니까 청구 기각이다라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해서 1번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2번에 기초해 가지고 문제 풀면 다 틀리고요. 특히 올해 시험 문제에서 1번과 2번의 차이점에 대해서 묻는 게 한 문제였거든요. 그만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구분해서 정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 같은 손해배상 청구인데 뭐 그렇게 깐깐하게 따지냐라고 하지 마시고 까칠하게 항상 1번이냐 2번이냐 구분하시면서 공부를 하나하나 야무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재 가시면 15페이지 내용은 볼 거 없죠. 건한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요. 을이 본인 갑이나 갑 법인을 위해서 행사하는 타인을 위해서 가지는 건한 대리권 대표권이 있었고 이 대리권 대표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남용의 문제와 연결된다까지만 들어주신 다음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107조 제1항 단서 유추 적용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밑에 3번에 있는 물줄 가시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해서 책이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물건이고요. 말고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뭔가 급부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채권이다까지만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줄 또 인격권이죠, 여러분들. 한번 인격권에 대해서 침해가 되고 난 뒤에는 예를 들면 어떤 언론사에서 연예인 갑에 대해서 잘못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그거만 기억하지 나중에 갑이 소송을 붙어가지고 그 사실이 허위인 사실이 판명되는 판결 등기에 선고됐다 해도 나중 부분은 우리 일반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해서 한번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침해돼 버리면 사후에 수습하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으로 그러한 보도하지 마라 라고 미리 청구할 수 있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지배권, 물건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배하니까 물건이 지배권이겠죠. 간단하게 아시면 되고 16페이지 가시게 되면 제일 위에 형성권 있지 않습니까? 취소권 등이 있고 노트 6번에도 내용이 있긴 한데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제부터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완전히 변동시켜버리는 무서운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사할 때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게 원칙이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법학에서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말은 갑이 취소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갑이 을에게 취소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지 상대방 을의 승낙까지는 필요 없다. 상대방 을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는 경우를 일방적인이라고 부른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뭐 취소권 등등등이 있는데 억지로 암기할 필요 없이 그냥 민법책 쭉쭉 읽으면 되고요. 그 밑줄 친 부분에 보시면 형성권 행사의 경우는 원래 무서운 권리이기 때문에 조건 따위를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정도까지 한 번 더 읽으시고 민총 후반부 가서 다시 한 번 더 조건과 기한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밑에 목차 답원에 보시면 절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절대권이고 물건이 절대권에 해당하고요. 상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갑은 을한테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제3자 병한테는 행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상대권이고 채권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2번 또 됐고요. 다 배울 거고 밑에 4번의 권리의 경합도 노트 7번이 있는데 더 이상 큰 의미 없습니다. 해서 하나의 사실관계에 근거해가지고 갑이 을한테 2개 이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해서 요건 다 구비해서 갑이 을한테 계약상 체불에 근거한 배상청구권도 취득했고 또 갑이 을한테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취득했을 경우에 꼭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청구권 경합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은 선택해가지고 을한테 배상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 선택할 수 있을 뿐이지 저 뒤에 나오죠. 중첩덕으로 더블로 행사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을 때문에 갑이 입었던 손해가 1억인 경우 1억만큼이 갑이 입었던 손해인 경우에는 요 1억 손해 범위 내에서 1번 또는 2번을 선택할 수 있는 거지 1번에 근거해가지고 1억 받고 2번에 근거해가지고 1억 받는 더블로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짧게 정리하면 청구권 경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문장이 좀 뒤에 우리가 민법제 110조 사기 파트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지금 입에 붙여두세요. 경합됐을 때 선택할 수는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까지 기억하시고요. 17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목차 나번의 효과의 기읍번 보시면 됩니다. 각 권리는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아무런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각 권리가 단독으로 먼저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그 뒤가 조금 중요한 문장이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갑이 을을 상대해 가지고 1번에 근거해 가지고 재판상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1번은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지겠지만 갑이 을에게 1번을 행사했지 2번은 행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2번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번, 2번 중에 1번 하나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다른 권리까지 당연히 소멸시효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까지. 근데 갑이 을을 상대해가지고 1번에 기초해가지고 손해배상금 내놔라 라고 해가지고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갑 같은 경우는요 손해배상을 전보받는 손해배상을 다 받은 목적 달성을 했죠. 그럼 더 이상 여러분들 2번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1억 한도 내에서 1 또는 2번을 선택하는 건데
갑이 1번을 선택해서 을한테 1억 내놔라 라고 했고 을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갑한테 1억 원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1번, 2번 둘 다 함께 소멸된다까지 하시고 니은번을 읽으시면 되죠. 경합하는 수계에 걸리는 1억이라고 하는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동일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둘 중에 한 개를 행사함으로써 목적 달성을 해버리면 다른 걸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소멸된다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목차 답어는 지금 보실 필요 없고 제가 나중에 민법 제35조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18페이지 가신 다음에 신의칙이고요. 개별적인 판례 입장 결론으로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2조입니다.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가지고 성실하게 해라. 추상적이죠. 2항에 보시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해서 아주 추상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내용이 형성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따라서 판례 입장 결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놓고요. 밑에 서설 부분에 보시면요. 구별 개념에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일을 내가 알아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내가 싫으면 을과 계약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의칙의 파생 원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파생 원칙이 아니다. 파생 원칙이 아니고 오히려 둘 사이에서 대립하고 있다는 표현까지는 제가 차마 쓰지 못하겠지만 파생 원칙이 아니고 둘 사이에서 약간의 긴장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일 거예요. 긴장 관계에 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사적 자치의 원칙은 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내 권리 내가 이렇게 행사할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라고 하는 게 강한 거죠. 사적 자치의 원칙 자유. 근데 여러분들 민법 제2조에 있는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이른바 공공 복리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해서 오히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해서 신의칙이 제한을 가하고 서로 팽팽하게 긴장 관계에 있는 거지 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 신의칙의 파생 원칙이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사전 변경의 원칙 같이 뒤에서 배울 그것들이 요 신의칙의 파생 원칙인 것이지 사적 자치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 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자 2번에 보시면 법적 성격 있는데 목차 8번 여러분들 노트 8번 임의 규정 같은 경우에는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고 합의에 대해서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럼 별도의 합의가 있었을 때 그 합의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유효합니다. 근데 강행 규정은 쉽게 얘기하면 하지 마라고 금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강행 법규에 반하는 합의는 처음부터 무효다 정도까지는 다 아시니까 한 번 더 보시고 8번도 이제 삭제하시면 되겠고요. 로마자 2번의 법적 성격의 밑에 있는 2번 목차에 9번 정도만 잘 보시면 되는데 9번도 이제 심플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는 변론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거든요. 해서 실체관계하고 사실하고 법원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꼭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 갑이 을한테 원래 1억만큼 채권이 있었고요. 을도 갑한테 원래 1억만큼 갚을 채무가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다 변제를 했습니다. 변제,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근데 저기 있는 갑이 한 달 지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을한테 야, 왜 돈 안 갚냐? 1억 달라 라고 하면서 1억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이렇게 을한테 제기했을 경우 을 같은 경우가 판사님 저는 분명히 한 달 전에 갑한테 변제를 다 했고요. 여기 영수증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을이 변제한 사실을 주장하고 영수증을 통해서 증명까지 했을 경우에는 다시 채총으로 가가지고 변제는
목차가 채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부분에 목차가 있죠. 해서 변제 같은 경우는 권리 소멸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변제한 사실을 증명까지 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지금은 갑이 을한테 1억이라고 하는 채권이 없기 때문에 갑 청구가 기각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을이 분명히 갑한테 1억 갚았는데 소송에서 을이 돈 갚았습니다라고 주장 자체를 하지 않고 을이 가만히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서비스 마인드에 기초해 가지고 판사님께서 피고 을님아 우리가 증거 등을 다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한 달 전에 변제를 했는데 왜 변제했다고 하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하시면서 법원이 알아서 을이 변제했기 때문에 갑 청구는 기각이요, 갑 패소요 이렇게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을이 변제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해서 실제 관계에서, 실체적 관계에서, 실체법 영역에서, 민법상의 영역에서는 1억을 변제했을 경우에는 변제 효력에 의해서 1억 채권이 소멸되지만서도 소송에서 을이 가만히 있었을 때에는 1억 변제한 사실은 소송에서는 없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있었을 때 소송에서는 1억 변제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실로서 이른바 치부가 돼버리거든요. 따라서 결국 을이 갑한테 1억 갚은 사실이 없는 걸로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왜 을이 가만히 있었을 때는요. 그러면 갑 청구가 또 인용돼 버리기 때문에 또 갑이 승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런 일이 없긴 하지만서도 민사법 영역에서는 민법상의 결론과 소송상 결론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요 말이 재밌으신 분들은 2차 선택하실 때 민소법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법원 같은 경우가 피고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도 법원이 직권에 근거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원고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시키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아주 강한 공익적인 그런 규정인 경우입니다. 민법 제2조가 여기 해당하거든요. 해서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야, 너 내 땅 위에 왜 건물 지었냐 해서 보니까 실제 사안입니다. 요게 학교 건물이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요만큼은 문제 없고 한 3평 정도 막 티끌만큼 한 3평 정도 갑 땅을 조금 이제 침범했던 땅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 측이 학교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한 사원에서 갑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 이 땅의 시가만큼 한 평당 300이었으면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저한테 넘기세요 했는데 갑이 1,000만 원 아닌데 평당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달라 한 거예요. 하니까 을이 야 그건 좀 심하지 않냐 하니까 그래? 그럼 주지 마 해놓고 갑이 이제 을을 상대해 가지고 철거해라 라고 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을 같은 경우가 판사님 아무리 그래도 갑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갑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을이 가만히 있었을 경우에도 신의 측의 경우는 법원이 직권에 근거해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이 가만히 있었을 때도 야, 갑 너 청구는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 라고 기각시킬 수 있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재 18페이지 가신 다음에 2번 읽어봅시다. 신의 측 또는 권리 남용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며 별도의 피고의 주장 등이 없다 해도 법원이 직권에 근거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알겠죠? 따라서 신의 측 위반이라고 이야기 없기라고 하는 특약을 했을 경우에도 처음부터 강행법규에 반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며 피고 을 같은 경우가 판사님 원고 갑 청구가 권리 남용이에요 라고 하는 주장이 없는 경우라 하여도 법원은 원고 청구가 권리 남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직권에 근거해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해 보니까 야 이건 좀 심하다 라고 생각돼서 남용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갑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시킬 수 있다까지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3번 여러분들 기능인데 신의 측 파트는 목차는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해서 개별적인 내용으로서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목차 1번에 보시면 해석 기능이다 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때에 신의칙에 근거해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옆에 노트 10번 쓰시고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갑이 아파트 분양회사, 그렇죠. 분양회사고 이제 을 같은 경우가 수분양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분양권 당첨되신 분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갑하고 을 사이에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데 그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 혹은 대규모의 공동묘지 같은 이른바 유해시설이 이미 존재했거나 혹은 앞으로 곧 들어올 그런 경우였어요. 근데 그 사실을 당연히 갑 분양회사가 을한테 알리지 않았죠. 그게 바로 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해가지고 고지 의무 위반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때 분양 계약할 때 분양회사 갑이 꼭 을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고지 설명 알려줄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신의칙에 근거해가지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할까 말까에 대해서 결정 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러 사항 같은 경우는 갑 분양회사에게 알려줘야 될 고지 의무가 인정이 된다. 근데 갑이 을한테 고지를 안 했다. 유식하게 부작위로서 침묵을 했을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에 근거해가지고 을이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배웠으니까 이렇게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는데 갑이 침묵을 했을 경우에는 침묵에 의한 기망도 되거든요. 그러면 을 같은 경우는 분양 계약을 민법제 110조 제1항 즉 사기를 이유로서 취소할 수도 있다까지 함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놓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 번 더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정확하게 집중 강의 단계에서는 이것만큼은 꼭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학에서 특히 민법에서 을 같은 경우가 어떠한 사실의 존재 등에 대해서 알았을 경우를 악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몰랐지만 알 수 있는 경우 해서 몰랐을 경우를 선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제 우리가 판례 문구를 보게 되면 판례 문구 중에 진짜 자주 나오는 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잘 여러분들 끊어서 읽어야 돼요. 알았거나 한번 끊어가지고 요까지가 안 경우로서 악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알았거나 뒤에 요 사이에 숨어 있는 말이 있어요. 몰랐지만 알 수 있었을 경우다. 몰랐지만 선의이지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알 수의 뜻이 뭐냐?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선의인 경우다. 그러면 알 수 있음에 불과했을 경우는 몰랐던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 사안에서 을 같은 경우가 이미 이러한 시설이 아파트 주변에 있음에 대해서 을이 이미 알고 있었을 경우는 이미 을이 알고 있으면서 감안하고 나는 뭐 좋아한다 해가지고 갑하고 이제 분양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을이 이미 이러한 시설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경우는 갑이 을에게 고지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몰랐을 경우에는, 즉 선의인 경우에는 상대방 을에게 중과실이 있든 경과실이 있든 가실이 없든 관계없이 가실에 불과했을 때에는 모르는 경우거든요. 그 몰랐을 때에는 고지할 의무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고지할 의무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해서 변리사 시험 문제 기출 지문이거든요. 상대방 을이 안 경우에는 고지할 의무가 없지만 몰랐고 알 수 있었음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갑한테 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18페이지 제일 끝에 기읍번부터 읽으면 되죠. 대규모의 쓰레기 매립장, 공동묘지 등은 분양 계약자나 수분양자 상대방 을에게 신의칙에 근거해가지고 갑 분양회사가 고지할 의무가 인정이 되며
만약 이를 위반해 가지고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소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고지 의무 위반에 근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법 제750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놓고 19페이지 가신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1번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을 같은 경우가 일정한 사실 사정에 관해서 고지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라면 그 말이죠.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 측에 근거해 가지고 갑 분양회사에게 그러한 사정 사유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끊고 맞죠? 그와 같은 고지 의무가 필요한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률 규정뿐만 아니라 널리 계약상, 간습상, 조리상, 일반 원칙 등에 의해서 다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해놓고 그 다음 줄에 이미 알고 있는 자, 꺽쇠치고 이미 알고 있는 자, 을이 알고 있다, 샤프로 악의인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고지할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풀었으면 상대방 을이 이미 알고 있었으면 갑 회사가 을에게 고지할 필요 없어 그 말이에요. 할 필요 없어 맞죠?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밑줄 보시게 되면 알지 못했던 상대방에 대해서는 비록 상대방 을이 알 수 있었음에도 즉 알수에 꺽쇠치고 알수란 말은 숨어 있는 말이 몰랐지만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꼴 상대방 을이 선이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 수 있음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한 줄 밑에 고지 의무 자체를 면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말이 이중부정 고지 의무가 인정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해서 상대방 을이 알고 있었을 때에는 고지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상대방 을이 알 수 있었음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결국 모른 것이기 때문에 고지할 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상대방 을이 알 수 있었을 때도 갑이 을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 하면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법 책을 읽을 때에 알았거나 라고 하는 표현과 알 수 있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같은 걸로 보고 민법 공부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난다. 두 가지를 항상 구분해 가지고 앞에 거는 악의를 의미하고 뒤에 거 알 수는 선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구별해 가지고 각각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책을 읽으시길 부탁 또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여러분들 2번 지문은 최신 판례인데요. 여러분들 정수기 니켈 사건인데요. 계약의 일방자가 신의 측에 근거해 가지고 상대방 을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 을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사정 등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인정이 된다. 해서 정수기를 검사했는데 그 물 속에서 니켈 등이 나왔던 사실이 판명됐을 때에는 상대방한테 고객한테 알려줄 의무가 인정되고 그것을 알리지 않고 침묵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고지 의무 위반에 근거해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했던 정수기 판례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의무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할 때뿐만 아니라 계약하고 난 이후에 이행하는 도중에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특히 계속적 계약이다 해서 쭉 빼가지고 렌탈 계약 2년 동안 3년 동안 그 정수기를 렌탈하고 매달 얼마씩 지급하는 그런 계약들이 있죠. 그런 계약은 제일 끝에 고지할 의무가 더 필요성이 더 크게 있다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렌탈 이용 계약 도중인데 그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비자 고객이 정수기 회사한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까지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밑에 2번은 됐고요. 3번 수정 기능입니다. 자, 해서 그 이제 변호사한테 갔는데 사실 별거 아닌 일인데 이거는 내 같은 사람 아니면 이거 승소하기 힘든데라고 하면 보통 의뢰인 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주 거액의 보수액을 주겠다라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신의 측에 있는 수정 기능에 근거해 가지고 지나치게 약정 보수액이 가다했을 경우에는 적정한 금액으로 감축시키는 수정도 합니다. 읽어볼까요?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가다해 가지고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예외적으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로 축소 감축해 가지고 그 보수액만큼 청구할 수 있게끔도 할 수 있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적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